인생의 성공이 전부라고 믿었던 박민규는 우연히 마주한 과거의 조각을 통해 자신이 묻혔던 소중한 가족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는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가족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저는 박민규, 52세, 서울 강남에 사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성공은 제 안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제 삶이 완벽해 보일 수도 있겠죠. 화려한 집, 고급 차,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워진 회사.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쓸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쓸쓸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한지연이라는 여자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20대 시절, 제 심장은 그녀로 인해 매일 뛰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하루를 밝히는 햇살 같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쁜 일상 속 작은 안식처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났던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고 조용한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자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강현석 때문이었습니다. 현석은 저희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사업 초창기에는 함께 힘을 모아 회사를 세웠던 동업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제 옆에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지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는 제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규야, 나 이 말 하기 싫은데 지연이 너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다. 현석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곧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가 반박하자 현석은 긴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나도 너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건 봐야 할 것 같아서. 휴대폰 화면에 보인 것은 지연과 어떤 남자가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연을 믿어야 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사진은 오해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연의 친척이었고 단순히 가족 문제를 상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사실을 묻는 대신 그날 바로 그녀를 떠났습니다. 지연은 제가 떠난 날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미소가 너무나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우리 그만하자. 그 말을 내뱉었던 순간 그녀의 얼굴이 얼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끝내자. 제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민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 그게 뭔지 알아야 내가 사과를 하든 너를 이해하는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그녀가 저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를 본 현석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지연이가 너한테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녀가 진심으로 저를 찾아왔던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사업에 쏟아부으며 성공을 위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루어낸 성과를 보며 부러워했고 제 주변에는 항상 환한 조명이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명 속에 서 있는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어두웠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기념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한 작은 세공점에서 손수 골랐던 은팔찌였습니다. 팔찌의 주망에는 작고 단아한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죠. 그녀가 그 팔찌를 받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온 세상을 받은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민규야, 정말 예쁘다. 내가 평생 간직할게. 그 순간 저희는 서로의 미래를 꿈꾸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팔찌는 저희가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사업에 몰두할수록 지연과의 기억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성공을 위해 그녀를 떠났지만 성공을 이룬 후에는 그녀를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책상에 혼자 앉아 서류를 검토할 때면 문득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팔찌를 그녀 손목에 걸어주던 순간이 왜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팔찌를 고르며 생각했죠. 이 팔찌가 우리의 미래를 연결해 줄 거야.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떠난 이후로 그 팔찌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제 모습의 상징으로 느껴졌겠죠. 어느 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혼자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용기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라면? 아니, 내 감정이라도 솔직히 말했더라면.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제 자존심과 남들이 보는 이미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지연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의문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회의가 끝나고 잠시 쉬기 위해 강남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커플을 보게 되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연에게 팔찌를 건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녀와의 추억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 칭하지만 제가 가진 부와 명예는 제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없었을까? 혹시라도 그때 나를 찾아왔었다면 내가 돌이킬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힘들었던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것을 버리고 싶어 했을까요? 그녀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팔찌를 선물하던 순간의 기억은 왜 이토록 선명할까요? 지연은 아마도 제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약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진심을 잃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저는 그 진심마저 버렸습니다. 출장으로 인천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서둘러 지나가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손목 시계를 보니 이미 시간이 늦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복도 모퉁이를 돌던 순간 한 청년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충격으로 청년은 몸이 휘청였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놓쳐 바닥에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러 몸을 죽였지만 눈길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은빛 팔찌였습니다. 은은한 빛을 반사하는 그 팔찌를 본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지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세상에 같은 디자인의 팔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제가 얼어붙은 채 팔찌를 들고 있을 때 청년은 급히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요. 그는 제 손에서 팔찌를 재빨리 가져가더니 고개만 숙이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가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걸음걸이, 옆모습, 그리고 방금 스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을 거울로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요동치고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없던 직감 같은 것이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일까? 저 팔찌는 왜 그의 손에 있는 걸까? 하지만 그보다도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가 저와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사라진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의 모습과 그 팔찌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청년과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제 안에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 청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팔찌를 손에 쥐고 있던 순간부터 그의 눈빛과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던 저는 비서 태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만난 청년에 대해 알아봐줘.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인해줘. 태호는 저를 잘 아는 사람이라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알겠다고 대답하며 바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태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한준호입니다. 26살이고 현재 양평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에 한준호라는 이름이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제게 건네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별한 학력은 없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한지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6살, 지연, 그리고 그의 성이 한이라니.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놓아버렸던 과거와 연결된 걸까요?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양평에 도착한 뒤 한준호가 자주 간다는 강가의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커피 향과 조용한 음악 소리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이 안쪽으로 향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한지연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던 따스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오랜만이라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은 열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걸음을 떼어 그녀에게 달아났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테이블 위에 놓고 한동안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준호는 우리의 아들인가? 그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예상이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석의 말을 믿었으니까. 나를 믿지 않았잖아.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지연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오로지 현석의 말만을 믿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설명하려 했는지 알아?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나를 떠났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지 실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북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메우는 듯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말하지 마. 그는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제게 남겨진 것은 후회뿐이었지만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너무도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난 후 나는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는 너무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당신에게 알리려고 했어. 전화도 하고 당신 회사로 찾아가기도 했지.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듯했지만 애써 참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석이 항상 먹더라.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석이 뭐라고 했다고? 그는 당신이 나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
게다가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도 했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나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난 완전히 포기했지. 현서.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북녀. 그가 저와 지연 사이를 그렇게까지 파괴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되묻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규야.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 현석의 말을 믿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어.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현석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의심은커녕 그의 충고에 따라 지연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젊었고 자존심만 중요했으며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지연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어. 양평에 와서 준호를 낳고 키우기 시작했지. 혼자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6년 동안 나는 너 없이 아이를 키웠어. 준호는 내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었어. 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지. 준호가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그녀의 말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도망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들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석의 거짓말에 속아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잃은 시간과 상처를 제가 어떻게든 보상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민규야.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지금에서야 우리를 찾으러 온 이유가 뭔지 궁금할 뿐이야. 그녀의 질문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제가 지연과 준호를 찾으러 온 이유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스스로도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되돌릴 수 없더라도 그녀와 준호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용서와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평에 머무르며 지연과의 대화를 나눈 뒤 나는 결국 한준호를 만나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자동차 정비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기름 냄새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안쪽에서 작업 중이던 한 청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내가 호텔에서 부딪혔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약간의 당혹감을 보였지만 이내 차분히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눈빛은 겸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약간 커졌지만 곧바로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요? 이제 왔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았나요? 당신은 도대체 26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주먹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실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준호야, 나도 몰랐다. 내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엄마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고, 나도 그동안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날 막았다.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와서 모른 척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걸 당신이 뭘 알겠어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잃었고, 나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다시 차 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알지만 나는 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냥 돌아설 수가 없다. 그는 자동차의 후드를 닫으며 내 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아버지는 없는 존재였어요. 나한테 아버지라는 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보였다. 나는 그곳에서 물러서면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준호를 이해하고 그의 곁에 머무르겠다는 다짐은 더욱 강해졌다. 양평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뒤 저는 지연의 카페를 도우며 준호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저를 외면하고 있었고 지연 역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잃어버린 가족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주로 잔이를 도왔습니다. 테이블을 닦거나 손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때로는 주방에서 간단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다가가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가려 하면 언제나 한 발짝 더 물러섰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로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는 곧바로 작업에 몰두하거나 일부러 바쁜 척하며 제게 말을 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정비소로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점심 먹었니? 내 엄마가 준비한 거야. 그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먹을 시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도시락을 그의 작업대 옆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된 일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그의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그 도시락 사실 다 먹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항상 맛있게 먹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작은 행동이 그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비소에서 그를 기다리며 차를 닦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을 이루기 위해 일에 매달렸던 제 자신을 보는 듯했습니다. 준호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많이 닮았구나 싶다. 젊었을 때 나도 이렇게 일했거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게 마음을 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그에게 달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정비소를 찾아가면서 그는 서서히 제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저는 우산을 들고 정비소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나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가려 했습니다. 준호야, 우산 같이 쓰고 가자. 제가 우산을 펼치며 말을 걸었지만 그는 무시하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를 따라가던 저는 그가 빗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가 지금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저는 끝까지 이곳에 남아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양평의 조용한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가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저는 매일 그를 위해 달아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일하는 정비소를 찾았지만 그는 늘 그랬듯 바쁜 척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지연이 싸준 도시락을 그의 작업대에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비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크고 무거운 자동차 부품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 손으로 다리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정신 좀 차려봐.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동료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회장님,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그의 몸을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과 두려움은 제 전신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차 뒷좌석에 눕히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준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채로 괴로운 신음을 내뱉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 괜찮아질 거야. 제 말이 그에게 틀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말을 반복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급히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절차를 물었고 그의 상태를 설명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만지작거리는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그곳에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준호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도라는 걸 평생 해본 적 없었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준호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수술이 끝났다는 의사의 말이 들렸을 때 저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준호는 몇 시간 후에 깨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뜬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달아났습니다. 준호야. 제 목소리는 털렸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피로와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저는 그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 너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26년 동안 너를 혼자 남겨둔 건 정말 내 잘못이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그 작은 행동은 제게는 너무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고 이후 준호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저는 그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짧은 대답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을 늘려갔습니다. 차는 고쳐서 제가 물으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부품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짧고 투박한 대답이었지만 그가 제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연도 점차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가 한산한 오후에 지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규 씨, 사실 나도 당신을 완전히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예전처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하니까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충분히 이해해. 내가 시간을 줄게. 아니, 내가 증명할게. 이번에는 끝까지 남을 거야. 그 대화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울과 양평을 오가며 그들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지연과 준호의 곁에 있고 싶다면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회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동업자들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양평에 머물 예정입니다. 동료들은 놀라면서도 이해해주는 표정이었습니다. 양평으로 완전히 이사한 날, 저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강의 물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연의 카페에서 일하는 날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지연이 준비한 메뉴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준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그가 아버지 대신 여전히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그 어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남아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제 노력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북한 강변의 잔잔한 물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던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살랑 걸렸습니다. 저는 지영과 준호와 함께 강가에 나와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평범해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강 건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조용히 돌멩이를 집어들어 물 위에 튀기는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준호가 물수제비를 튀기다가 돌을 놓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태껏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라고만 했던 그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생각해봤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숨을 들이쉬해도 목이 메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 말이 얼마나 큰 결심에서 나온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그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듣고 그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그 말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잘할게. 내가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정말 고마워, 준호야.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을 더 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강가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공기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그리고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돗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규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준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오늘 이 순간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옆을 걷는 제 발걸음은 한결 가려웠습니다. 아직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들이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북한강의 물결 소리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 잔잔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감동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도 준호와 지연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